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과 공주 등 13곳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여야는 오랜만에 서로 정쟁을 자제하고 수해 복구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는데요. 수해 원인 진단과 재원 마련 등을 놓고서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로 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가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입항한 부산 작전기지에 맞춰진 걸로 보여서 이 핵 잠수함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42년 만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입항 의무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70대 남성 실종자가 발견돼 경북에서는 사망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가운데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계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비행 거리로 미루어 볼 때 부산항에 기항한 미국 전략 핵 잠수함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 미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송환을 위해 미국이 북측과 접촉하고 있는데 북미 간 외교적 대화에 물꼬를 틀지 관심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표결을 거쳐 경영계의 최종 요구안이 채택되자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이번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또 장맛비가 내려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찾던 해병대원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해병대는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지금 대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종된 주민을 찾던 해병대원이 실종됐죠. 지금 실종자 수색 작업,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죠. 네, 이곳 내성천에서 민간인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원이 실종된 건 오늘 아침 9시쯤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대열을 맞춰서 강바닥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실종이 된 건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해병대 측은 민간인 실종자 수색을 멈추고 해병대원을 수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기와 보트 그리고 여러 대원들을 동원해서 강을 훑고 있는데요. 실종 대원은 해병대 1사단 소속의 20살 일병으로 어제부터 수색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병대는 사고가 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속이 굉장히 빨랐다는 점인데요. 수륙양용 장갑차조차도 투입하려다가 하천 유속 때문에 철수할 정도였습니다. 실종된 해병대원 역시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리면서 순식간에 실종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실종 해병대원의 수색을 위해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민간인 실종자도 한 명 추가로 발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소방은 해병대원 사고와 별도로 민간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쯤 예천 동송리에 있는 하천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새벽 은산리 일대에서 차로 대피하다가 유실된 도로를 피하지 못하고 물에 휩쓸린 부부 중 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경북 북부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3명, 실종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4일 이후 계속 내려졌던 호우경보가 해제되면서 수색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마을은 중장비가 동원돼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 피해도 빠르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40채가 넘는 주택이 전파됐고 일부가 부서지거나 침수된 집을 합치면 240채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2,200여 명에 달합니다. 농지 2,8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0만 마리도 폐사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당장 비 예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다시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 비 때문에 수색과 복구에 차질을 빚어온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번에 많은 비로 피해를 본 13개 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일단 피해 조사가 마무리된 지역이 포함됐고 나머지 지역도 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신속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역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긴급 발표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지역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포된 지역은 모두 13곳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군구 단위에선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그리고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은 일부 지역은 피해 조사가 어려워서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년 집중호우 때와 비교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기가 2주 정도 빠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상특보가 해제되고 중대본 가동도 해제되고 나서 현지 조사를 거쳐서 재난지역이 선포가 됩니다. 보통 침수지역에 물이 빠진 뒤에 조사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엔 조사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조사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사전에 준비시켜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피해 금액이 재정력에 따라서 45억에서 10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단 지정이 되면 각종 피해 복구비의 최소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예외가 되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재난피해 산정 대상에 농작물과 가축, 수산생물이 포함이 돼서 해당 피해를 본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미호천교 임시하천 제방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 내부 합동 감식은 내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임시하천 제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은 이곳 미호천교 아래에 지어졌던 임시 하천 제방에 대해서 이 적절한 높이로 지어졌는지 그리고 또 설계대로 지어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하천 제방은 이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를 고려해서 지어야 하는데요. 이 제방이 충분한 높이로 쌓이지 않았다 보니 제 뒤로 보이시는 하천이 범람했을 때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천 범람 수위에 맞는 기준보다 임시하천 제방이 더 낮게 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하천 제방의 폭과 높이뿐만 아니라 이 제방이 수압에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여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제방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임시제방을 최대한 문제없이 지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기존 제방을 헐면서 만든 임시제방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그저께 밤에 사실상 마무리된 이후로
지하차도 내부 현장에는 합동 감식 단계만 남아 있는데요. 합동 감식은 지하차도 내부에 있는 진흙 같은 토사를 모두 정리 중이고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도로건설 전문가 집단이 참여합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이 시작되면 사고 당시 물이 차오르는 속도 등을 확인하면서 배수 펌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볼 계획입니다. 사고 당시 지하차도에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는데요. 운전자와 승객까지 모두 5명의 사망자가 나온 747번 버스가 기존 노선이 아닌 지하차도로 우회한 이유도 파악 중입니다. 청주시청과 충북도청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침수 대비 시설을 설치해 놓긴 했는지 이것도 조사 대상인데요. 앞서 YTN이 확보한 사고 직전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빗물과 토사가 빨려 들어가는데도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새벽 4시 10분쯤 홍수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침수 피해 신고도 사고 1시간 반 전부터 들어왔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88명으로 꾸려진 전담팀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엔 공중이용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시 미호천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은 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코레일은 시설물 정밀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일부터 그동안 운행이 중단됐던 노선들을 정상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 재개가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철도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우경보가 오늘 새벽 1시를 기점으로 해제되면서 코레일은 전국적으로 철도 시설물 점검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어제 발생한 비탈 유실과 선로 투사 유입을 최우선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코레일은 시설물 정밀 점검과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운행이 중단됐던 KTX 일반선 구간과 일반 열차 운행을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아직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KTX도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노선은 지난 17일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부터 구포역을 경유하는 동대구 부산 경부선 구간과 창원 중앙역을 경유하는 동대구 진주 경전선 구간 등이 추가로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고속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로가 오래돼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구간들입니다. 대부분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노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 피해가 컸던 영동선과 충북선은 복구 작업에 최소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RT 고속열차 운행도 현재 차질에 빚고 있는데요. 경부 고속선은 중단 없이 운행 중이지만 호남 고속선의 경우 광주 송정부터 목포 구간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 정상 운행되는 열차도 40여 편이 길게는 30분가량 출발과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화물 수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일반 열차가 멈춰서면서 화물 수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진역 현장에 방문해 화물 운송 피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곳은 영동선이 운행 중단됨에 따라 화물 수송에도 차질이 생긴 곳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영동선 선로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소 2달이 예상되는 만큼 육로로 대체 운송을 하거나 우회 노선을 발굴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늘도 수해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 또 신속한 지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해 대책 등 해법을 두고선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일정 보니까 여야 지도부 모두 수해 현장으로 향했던데요. 네,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서울에 있는 빗물 저수조인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국내 최초 대심도 빗물 터널로 침수 예방 효과가 큰 곳입니다.
김 대표는 이곳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대비가 전국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예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한 경북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후에는 주택 매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대피소를 방문해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여야가 수해 복구 또 신속한 지원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해법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여야는 빠른 수해 복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두고 시각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4대강 사업에 이은 지류지천 정비, 이른바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보완이 실질적 대안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MB정부 출신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탕하고 있다며 애초에 4대강 보가 수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쪽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만은 물관리 일원화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도 환경부가 전국의 지류, 지천, 하수 등의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MB 때 일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번 정부에 너무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또 이제 재탕, 삼탕 같은 얘기 재소환을 하고 계신 건데 4대강 보가 홍수위를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아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대적인 방재시설 투자와 피해자 지원 그리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세 가지 효과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반대 입장이 확고한데요. 윤재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추경 논란에 수해 복구는 뒷전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예산 집행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그리고 이런 재난에도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추경 편성에 정부 여당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권 카르텔 등의 정치 보조금을 삭감해 수해 지원에 투입하라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쓴다는 것이 바로 상식적인 말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권 카르텔을 잡아서 재난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소식에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하나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천군청에 올라온 글인데요. 경북 예천 지역은 산사태 피해가 컸죠. 피해를 입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예천에 내려간 작성자는 어머니의 식당과 집이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면서 당시 막막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숙소를 찾던 중 예천의 한 모텔 사장님께서 무료로 방을 내어주고 또 식당에서 저녁도 사줬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꼭 돌려드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는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2억 원을 기부했고요. 또 이효리 씨도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와 배우 김혜수 씨, 또 가수 싸이 씨 등 많은 연예계 스타들도 기부를 통해서 수해 복구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나도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기부 플랫폼에서 수해 복구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가치가치에서는 누리꾼이 댓글을 작성하면 카카오가 1,000원을 후원하고요. 또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기부 플랫폼 해피빈도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한순간에 많은 걸 잃었지만 곳곳에서 모인 온정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비행 거리로 봤을 때 부산항에 기항하고 있는 미국 전략핵 잠수함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반쯤부터 3시 46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군 당국은 전술 유도탄인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는데요. 공교롭게도 발사 지점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선 어제 부산항에 기항한 미국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에 대한 기습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비행거리를 조정해 새벽에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특히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등의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의 전략핵 억제 정책에 맞서 변칙 기동이 가능한 전술핵으로 상쇄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 뒤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월북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미군 장병이 자기 의지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인의 월북 사실을 처음 알린 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호를 맡은 유엔 사령부였습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 장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이번 월북 사건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질문하자 가장 중요한 건 장병의 안전이라며 사건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 absolutely foremost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our troop. And so we will remain focused on this. And again, this will develop in the next several days and hours. 뉴욕타임스는 월북한 미군이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군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로 송환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항까지 호송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않고 다시 돌아와 판문점 견학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월북한 미군이 군사 분계선 너머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웃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서 미국인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과 한국 정부를 접촉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ut certainly this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is watching very closely and will be kept updated. 일부 언론은 미군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끊겼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이번엔 자발적 월북이라는 점이 변수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미국 국방부 현재 주한미군 장병의 이 송환을 위해서 북측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접촉이 북미 간 외교적 대화 물꼬 트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미군 장병 무단 월북을 공식 확인해 줬고요.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월북한 미군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병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미 국방부가 북한 카운터파트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한군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도 상황을 보고받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미국인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과 한국 정부와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 안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이 안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아직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나 보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월북한 미군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동기와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조하고 있고 조금 더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미국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가 열린 날에 발생한 돌발 상황입니다. 또 북한이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기 항에 반발하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 속에 변수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군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소통 과정에서 그동안 끊겼던 북미 간 외교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해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이 방북한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계속하고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해서 대화의 추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자발적인 월북이라는 점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보면 필요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도 가능하겠지만 비핵화 대화로 당장 확대될지를 얘기하기에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요. 방향을 만약에 남쪽으로 틀 경우에 이 사거리가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입항한 작전기지, 부산 작전기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때문에 어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 첫 번째 회의, 그리고 40년 만에 미국 핵 잠수함 한반도 전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오늘 새벽에 쏜 그 단거리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 전술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미사일입니까? 작년부터 북한이 이제 전술 핵탄두를 만들어가지고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들어온 미국 전략 핵잠수함 거기는 핵무기가 싣고 있어요. 예. 이게 들어오면은 북한이 상당히 반발을 할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반발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역시 반발을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슷해요. 뭐 시청자분이 많이 알 거예요. 이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해서 언론에 나오는데 이 미사일은 러시아에서 기술을 이제 카피한 건데 굉장히 요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탄두를 실어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참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곤란한 미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어떻게 이 반발할까 예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어려운 방어하기 어려운 미사일을 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고도가 50이고 비행 거리가 550에서 600km잖아요. 이게 지금 순안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리여서 어제 SSBN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하는 거 보면 굉장히 치밀해요. 치밀하고 그거를 굉장히 경각심을 갖도록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어디다 쓸 거냐 이렇게 항상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처음 2018년부터 공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드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요 공항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번 공교롭게 딱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거리가 550km, 그다음에 고도가 50km 올라갔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순안에서 부산까지가 한 55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의 이제 맞춰지는 상황이죠.
이런 걸 보면은 주도 면밀하게 도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전략 핵잠수함 SSBN이요. 켄터키함이라고 하던데 이게 4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입항한 게. 예. 42년 만이라고 그게 이제 저희도 몰라서 제가 이제 1981년도에 이제 해군 수혜를 입관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기록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는 찾기 어려워요. 근데 미국 과학자연맹에서 이제 자료란을 공개했어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거기에 보니까는 마지막 방문이 1981년 3월 8일에서 11일 사이에 방문했더라고요. 그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방문했으니까 전략 핵잠수함, 그래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한 건 42년 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렇군요. 예. 저희가 이제 또 잠수함 이미지를 좀 스튜디오에서 구현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잠수함에다가 핵무기를 굉장히 여러 개 많이 실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지. 여기에는 이제 24발, 이제 수직 발사관이라고 아시죠? 영화 보면은 막 치솟는 거 하늘로 직각으로 치솟는 거 있잖아요. 24발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물 화면도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크기도 상당히 크고,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핵탄도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북한이 미사일을 오늘 아침에 쏜 미사일을 쏜다면 요격할 수 있는 호위함들도 있습니까? 잠수함은 은밀히 혼자 다녀요. 저런 잠수함은. 그리고 저런 잠수함은 미국이 가장 은밀하게 운용하는 핵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략 자산하면은 뭐 핵 전략 자산하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B2 스텔스 폭격기, B-52, 뭐 F-20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안 보이잖아요.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항하면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핵 전투사령관, 그다음에 잠수함장 이 라인만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자산인데 한국에 보여줬어요 이번에. 그거는 미국의 핵 전략 운용 전략, 핵 자산 운용 전략을 변경한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81년도에 42년 전에는 여기 왔던 거는 그때는 북중러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하고 미국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런 때는 간헐적으로 공개했는데 그 이후에는 공개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핵펀치거든. 핵무기 움직이는 핵기지거든.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거는 그렇게 뭐 육자위도 안 만들고 뭐 비핵화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 만들었는데 우리는 없다. 국민들이 피곤해한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자체 핵무장 합시다.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게 나오니까 그 미국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핵무기 핵무장하겠다는 떠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가장 아끼는 전력. 그렇군요. 은밀한 전력을 보내주면서 이제 핵무장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핵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내준 거죠. 저 핵잠수함, 그 미국 핵잠수함은 대부분 미군 기지에 기항을 하지 이렇게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이 작전 기지에는 기항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잠깐 괌에서 들락날락 하는 걸 한번 봤고 현역 생활 32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약 간헐적으로 노출하다가 이제는 최근에 들어 우리가 핵 무장하겠다 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뒷받침하겠어. 그렇군요. 그런 차원이죠. 교수님께서도 이 핵잠수함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전문가들 표현 보면 이 한 척 핵무장이 북한을 석기 시대로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부산의 석기 시대는 사람은 살잖아요. 사람도 없어져요. 그 정도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통상적으로 핵무기를 60에서 100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요. 우리가 실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잠수함에는 24발이 들어있지만 이 한 발의 유력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그 원자탄의 한 20배 정도 유력이 돼요. 그래서 전체 24발 토탈 합치면은 통상 1600발의 유력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 잠수함은 한 발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8개 내지 14개가 다 탄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올리면은 내려오면서라고 공갈무기고 협박무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핵무기를 사용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있으니까 절대로 도발하지 말라.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거 들어오면은 상당히 내가 그동안 남한한테 압박을 했는데 내 효과가 말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전력을 가지고 있어. 북한 저 부산에 기항하면 하시라도 공격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을 보여주는 걸 과시하는 거죠.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저희 워낙 또 길이도 170이고 폭도 12.8m나 되기 때문에 그 승조원들이 위에서 뭐 운동하는 모습도 가끔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승조원들이 약 100명 정도 탈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한 150명 150명까지 탈 수 있습니까? 저는 저 타던 잠수함은 40명 탔는데 내부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상당히 넓네요. 넓어도 잠수함은 답답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일단 깨끗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잠수함은 제일 큰 게 3,000톤인데 그거 8배 정도 되니까 6배 정도 되니까 공기압이 상당히 크죠. 식당의 모습 저게 이제 다목적실이죠.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쉬기도 하고. 그런데 장비는 이 잠수함은 통상 그 용적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장비 대 사람 6대 4 정도예요. 그래서 배가 커도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저게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이는 한 250에서 250m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250m 수중으로? 근데 저거는 이제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저 잠수함은 핵무기를 싣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기하면서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뭐 모스크바나 워싱턴이나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싸우는 잠수함, 그다음에 핵무기를 실체한 그 SSN이라고 해요. 그런 잠수함들은 뭐 500m, 600m 들어가고 그래요. 이게 한번 운항을 시작하면 얼마나 그 운항을 오래는 할 수 있습니까? 저 잠수함 통상 3개월 단위로 교대를 해요. 석 달. 네, 석 달. 그러니까 3개월이면 정말 지루하죠. 그래서 작전 능력 차원에서는 상당히 우수한데 승조원들은 피곤하죠. 3개월이면은 거기다 이제 여성 승조원도 타고 여성 승조원 6명 정도 타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SSGN 또 비슷한 핵전력 잠수함이 있었잖아요. 원래 OIO급 잠수함은 18,750톤인데 이 잠수함이 제가 임관할 때 1981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18척을 만들었는데 미소 전략무기 감축 협상에서 핵무기를 줄이자. 장착한 무기를 좀 바꾼 거군요. 줄이자. 그래서 14척만 받아놓고 나머지 4척에는 일반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뭐 이라크전에서 막 그 비디오 보듯이 날아가던 그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척에 154발을 싣고 거기에는 특수전 요원을 실어요. 뭐 적지에 이제 파견하는 기습하는 그런 전력들, 병력들을 싣고 다녀요. 저희가 어제 이제 부산에 들어온 켄터키함에 대해서 그 위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17일에 담화를 냈습니다. 확장 억제를 강화할수록 회담은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강화할수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꾸 압박을 하고 있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미사일로 방어 능력을 과시하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2중, 3중 수해, 뭐 코로나 이런 것도 힘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한미가 공조를 하면서 강하게 나가니까 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거. 그래서 좀 완화하는 이면에 보면은 완화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 약간 숨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국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압박하면 고양이가 쥐를 압박하면 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피해 보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면서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든 대화를 해야지 풀릴 수 있는데 어제 미군 병사 한 명이 월북을 했잖아요. 지금 미국이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군 기강 회의더라고요. 뭐 폭행해라 가지고 이제 미군이 되기 상황에서 이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군 같이 전 세계에서 자국민을 보호를 강하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주 표범해요. 미국에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나이뱅, 일뱅 구하기 이런 것 같이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리라 봐요. 그 사람 비록 죄를 졌지만은 그래 미국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뭐 원비의 사건 이런 때 고위급들이 가서 협상을 했어요. 그런 틈을 타서 우리도 좀 대화를 하고 남북 간의 교류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전사를 보면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했어요. 다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재를 하고 싸우더라도 말리는 사람 만들어 놓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코너에 몰렸을 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써버리거든. 그런 걸 항상 대비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항상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은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전례 없이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부산까지 기항시킨 건 잘한 거예요. 현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해야 된다. 계속 몰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잘한 건 잘하다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생각을 해야지 이거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남북 대화 그리고 북미 간 대화가 제기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의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디도스 공격 주도했던 인물이잖아요. 김영철 하면은 요주의 인물이죠. 우리가 김정일 지금 김정은 다음으로 유명할 거예요. 아니면 왜냐면은 그 천안함 폭파의 배후의 주역이다.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는 또 미국도 갔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경파로 소문이 나 있지만은 또 미국과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현재 이제 우리 총선도 있고 그래서 사이버전 이런 것도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강경파이면서도 또 미국을 이렇게 겨냥한 다목적으로 지금 이 등단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지금 그 월북한 사람 이런 모멘트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북한이 새벽에 쏜 미사일 어떤 미사일이었는지 좀 구체로 짚어봤고 특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략 핵 잠수함 입항의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문근식 경기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를 영원히 대투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김일성, 김정일 군사 전략 전술과 Экипаж одевает защитные очки. Точно по расчету сработала парашютная система. 요즘 클래식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야판 치베덴이 다음 주에 서울시향 음악감독으로 공식 데뷔를 합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연극 테베랜드 등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공연작들을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요즘 서울시향 공연은 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 지휘자 야판 치베덴이 차기 음악 감독으로 내정된 이후 생긴 현상입니다.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이번 주 정기 공연 역시 마찬가지. 치베덴은 협연자 없이 베토벤 교향곡 7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으로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예술감독 정식 임기는 내년부터지만 이미 지난 1월 낙상한 오스모 벤스케 전 감독의 대타로 무대에 오른 뒤 서울시향을 이끌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님도 서울시향이 정말 포텐셜이 있는 이미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교향악단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단원들도 감독과 같이 맞춰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죠 그때. 석 달간 성황리에 부산 공연을 마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서울로 입성합니다. 기존의 유령역인 조승우, 김주택, 전동석 3명 외에 최재림 배우까지 합류해 4명이 번갈아 무대에 오릅니다. 오페라 극장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미스터리를 다룬 작품으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공연될 정도로 특별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And there is also something about the story which I think in a very universal way resonates with audiences all over the world. 아버지를 죽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마르틴, 그리고 그의 이야기로 연극을 준비하는 극작가 에스와 마르틴을 연기할 배우 페데리코, 세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우루과이 극작가 세르히오 블랑코가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초연입니다. 단 2명의 배우가 신화와 문학, 음악 등 온갖 주제를 넘나들며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대화로 관객들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이 시각 보도국에 들어온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농작물 재배지 33,00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14배 수준의 농경지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충남 논산과 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 원예작물 피해가 크다 보니 상추와 멜론 등의 공급이 줄어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이 폭우가 잠시 잦아드는 이번 주말까지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피해 지역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경북 예천 등 수해 지역 34개 시군에 장병 11,000명과 장비 67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부풀려 받은 뒤 주택의 매매 대금을 지르는 이른바 동시진행수법으로 수도권에서 353억 원의 규모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시애틀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던 델타 항공 여객기에서 커터 칼 조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에 연루된 그룹 재무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부산 지역 양대 폭력 조직으로 영화 친구에 등장하면서 알려진 칠성파의 두목이 지병으로 숨져 경찰이 경력 40여 명을 동원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높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도에 5에서 40mm, 호남과 영남 내륙 곳곳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 23도, 대구는 2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33도, 대전과 광주는 3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곳곳에 소나기 정도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민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천과 공주 등 13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여야가 오랜만에 서로 정쟁을 자제하고 수해 복구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는데요. 수해 원인 진단과 재원 마련 등을 놓고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